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당신에게 사랑도, 관심도, 심지어 안정감도 주지 않았던 경험 말이에요. 그런데도 당신은 그 사람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것처럼 당신은 그 사람 곁에 머물렀어요. 아프면서도 외로우면서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요.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칼 융은 이런 현상을 깊이 연구했어요. 그는 우리가 때로는 사랑이 아니라 상처에 이끌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치유해줄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옛 상처를 다시 꺼내줄 사람에게 끌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무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잘못된 사람을 선택한다면, 당신이 사랑해서 늘 같은 패턴으로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어린 시절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신호예요. 오늘 우리는 함께 그 상처의 정체를 들여다보고 왜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반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칼 융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림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처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 그리고 우리를 만든 모든 아픔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자는 우리가 사랑할 때 가장 강력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어쩌면 이런 사람을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적으로 차갑고 거리를 두는 사람, 당신의 노력에 무관심한 사람, 당신이 아무리 애써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더욱 매달렸어요. 당신은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증명하려 했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그 사람이 당신을 알아봐 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그 희망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메아리였어요. 융은 이것을 무의식의 반복 강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해결하지 못한 감정적 과제를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풀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그 결핍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종종 당신을 다시 같은 종류의 사람에게로 이끌어요. 한국의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우리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칭찬보다는 질책이 포옹보다는 기대가 더 많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융은 이런 패턴을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콤플렉스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감정적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는 특정한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튀어나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해요. 당신이 이성적으로는 떠나야 한다고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 당신이 상대방의 냉대를 받으면서도 계속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이 콤플렉스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의지가 부족한 사람도 아니에요. 당신은 단지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선택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근 개인의 무의식 너머에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온 원형적 이미지들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바로 구원자 혹은 치유자의 원형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구해주기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주기를 무의식적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그 구원자의 모습을 투사하곤 해요.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사하는 것은 실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예요. 우리는 차갑고 무관심한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이 언젠가는 따뜻해질 거라고, 우리를 사랑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의식은 어린 시절의 미완성된 이야기를 끝내고 싶어 하니까요. 만약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냉담했다면 우리는 비슷한 성향의 남성에게 끌려서 이번에는 그 사람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시도합니다. 마치 과거를 다시 쓸 수 있을 것처럼요. 하지만 과거는 다시 쓸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이해하고 그것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뿐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어요. 개성화란 자신의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려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첫 단계는 바로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림자 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인정받고 싶은 어린아이가 있나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자아가 있나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운명이 된다고요. 우리가 그림자를 외면하면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란 많은 분들은 감정을 억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아도 내색하지 않고, 아파도 혼자 사귀고, 외로워도 괜찮은 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억눌린 감정들은 무의식 속으로 가라앉아 콤플렉스가 되었어요. 이제 그 콤플렉스가 당신의 연애 패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당신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돌보려 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 하고,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의 당신은 그렇게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개발한 방어 기제인 거죠. 윤근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을 통해 이성관계의 역동을 설명했습니다. 아니마는 남성 내면의 여성적 측면이고 아니무스는 여성 내면의 남성적 측면이에요. 우리는 이성을 만날 때 상대방에게 자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투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고 느낄 때 사실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상대방에게서 보는 거예요. 문제는 이 투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아니무스도 건강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이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비판만 받았다면 당신의 내면에는 비판적이고 냉담한 남성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특성을 가진 남성에게 끌리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에게 익숙한 것이니까요. 익숙함은 편안함과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한 것을 편안하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독성 관계에 반복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사실 편안함이 아니라 익숙함을 찾고 있는 겁니다. 고통도 익숙하면 그것이 정상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만나면 오히려
어색하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처 기반 애착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재현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무의식은 미완성된 과거를 완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끝나지 않은 영화의 결말을 쓰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옛날 각본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당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그 사람을 부모처럼 대하고 어린 시절의 역할을 재현하려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인 대 성인의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재현하게 되는 거죠. 당신은 인정받으려 애쓰고 사랑받으려 노력하고 버림받지 않으려 집착합니다. 융은 이런 무의식적 패턴을 깨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식화를 강조했어요. 무의식에 있던 것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열쇠입니다. 당신이 왜 특정한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는지, 왜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선택권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당신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겁니다. 무의식적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의식화가 일어나면 당신은 멈출 수 있습니다. 익숙한 패턴이 다시 나타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이것은 내 콤플렉스가 작동하는 거구나.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반응하는 거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동 조종 모드로 살지 않게 돼요. 당신은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익숙했던 패턴을 바꾸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라고요. 한국 사회에서 중년에 접어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이미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바꿀 수 있을까요? 융의 답은 명확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진정한 자기 발견의 시간이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외부 세계에 적응하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융 자신도 중년의 위기를 겪었어요. 그는 40대에 깊은 내면의 혼란을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무의식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의 가장 중요한 통찰들을 낳았어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자아를 만드는 시간이고 후반부는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이라고요. 자아와 자기는 다릅니다. 자아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이에요. 사회적 역할, 직업 관계 속에서의 나. 하지만 자기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본질입니다. 융은 자기를 실현하는 것, 즉 개성화가 인생의 궁극적 목표라고 보았어요.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투사를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했던 것들을 다시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거예요. 당신이 상대방에게서 찾으려 했던 것, 상대방이 채워주기를 바랐던 것, 그것들은 사실 당신 자신이 스스로에게 주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상대방의 인정을 갈망한다면 그것은 사실 당신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상대방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존감, 자기 가치 내면의 안정, 이런 것들은 오직 당신 스스로만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융의 가장 혁명적인 통찰 중 하나예요. 우리가 외부에서 찾는 것은 사실 내면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는 겁니다. 당신이 과거에 맺었던 관계들을 돌아보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에게 끌렸나요? 그 관계에서 당신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다 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 패턴의 뿌리를 찾는 겁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나요? 그들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나요? 당신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나요?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부모님을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비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해입니다. 융은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도 그들 자신의 상처와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최선이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당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 당신이 필요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애도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갖지 못한 것을 애도해야 합니다. 받지 못한 사랑, 들어보지 못한 칭찬,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 이것들을 애도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를 현재에서 다시 쓰려고 시도할 거예요. 애도한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 어린 시절에 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재양육입니다. 융근 내면의 아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다뤘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어 해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 아이의 부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린 시절의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지금의 내가 그것을 줄 수 있을까? 만약 어린 시절의 당신이 칭찬이 필요했다면 지금의 당신이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만약 어린 시절의 당신이 위로가 필요했다면 지금의 당신이 스스로를 위로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자기 돌봄입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한국 문화에서는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융은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요.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사랑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사랑을 믿지 못할 테니까요. 다섯 번째 단계는 새로운 관계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려요. 오랫동안 익숙했던 패턴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거예요. 건강한 관계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새로운 패턴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새로운 패턴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경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경계란 당신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고 무엇은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상처 기반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경계가 모호합니다. 상대방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거의 모든 것을 참고 받아들여요. 하지만 경계 없는 관계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욕구를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의 문제예요.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림자 통합이란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했던 부분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이 숨기려 했던 약함, 당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욕구, 당신이 부끄러워했던 감정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란 여성들은 자신의 욕구가 이기적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욕구를 가지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당신이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관심받고 싶어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문제는 욕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를 채우는 방식이에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만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면 당신은 계속 실망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당신의 모든 욕구를 채워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그 욕구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의존이 아니라 나눔이 됩니다. 윤기 말한 개성화의 목표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온전해지는 겁니다. 온전함이란 모든 부분을 통합하는 거예요. 빛과 그림자, 강함과 약함, 사랑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패턴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상처가 더 이상 당신의 선택을 지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더 이상 익숙한 고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사랑은 두 사람이 각자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만나는 겁니다. 서로에게 투사하지 않고 서로를 통해 과거를 치유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환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입니다. 성숙한 사랑에서는 상대방이 당신을 완성시켜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온전하니까요. 상대방은 당신의 결핍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입니다. 이런 사랑에는 집착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혼자서도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함께하면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져야 해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상처를 돌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요.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누군가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독성 관계에 있다면, 당신이 계속해서 인정받으려 애쓰고 있다면, 당신이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 상처를 치유하려는 걸까?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걸까? 이런 질문들은 어렵습니다. 솔직한 답을 하기는 더욱 어려워요. 하지만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변화가 가능해져요. 한국의 많은 중년 여성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미 결혼했는데, 이미 가족이 있는데 지금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융의 답은 이렇습니다. 외부 상황을 바꿀 수 없더라도 내면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고요. 같은 상황이라도 당신이 어떤 의식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감정적으로 냉담한 배우자와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전에는 당신이 계속 그 사람의 인정을 얻으려고 애썼을 거예요. 당신은 더 좋은 아내가 되려고, 더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이 과거의 패턴이라는 것을 알아요. 당신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상처를 배우자를 통해 치유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을 인식하면 당신의 태도가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지 않아요. 당신은 스스로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인해요. 그러면 배우자의 반응이 당신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게 됩니다. 상황은 같지만 당신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것이 융이 말한 내면의 연금술입니다.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바꾸려 했어요. 하지만 융은 진정한 연금술은 내면에서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을 지혜로, 상처를 힘으로, 무의식을 의식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변화예요. 많은 사람들이 외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환경이 나아지기를, 운이 좋아지기를 기다려요.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외부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의식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이 변하면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상처 기반 애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오랜 관계를 끝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두렵고 불확실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융은 이것을 영웅의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웅은 익숙한 세계를 떠나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곳에서 시련을 겪고 그림자와 마주하고 보물을 얻어 돌아옵니다. 그 보물은 금이나 은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 진정한 자유, 그리고 내면의 평화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라는 것, 당신이 자신의 패턴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여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이미 변화하고 있어요. 인식이 생긴 순간 무의식은 더 이상 완전한 지배력을 갖지 못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당신은 실수할 거예요. 때로는 옛날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변화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일어납니다. 때로는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이해를 위해 같은 주제를 다시 방문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당신은 평생 익숙했던 패턴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을 격려하세요. 작은 진전도 축하하세요. 당신이 자신의 패턴을 알아차릴 때마다, 당신이 새로운 선택을 할 때마다 그것은 승리예요.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큰 보물은 가장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다고요. 당신의 상처, 당신의 그림자, 당신이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부분, 바로 그곳에 가장 큰 성장의 씨앗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어둠을 마주할 용기를 낼 때, 당신은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상처 기반 애착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특정한 사람에게 끌리는지, 왜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지, 왜 사랑이 늘 고통스러운지,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당신의 내면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찾는 여정이 바로 치유의 길입니다. 치유된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온전해지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부분, 빛과 그림자, 강함과 약함,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온전해진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기 위한 사랑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역설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진정한 사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당신이 혼자서도 온전할 때 당신은 관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더 이상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융기 평생 추구한 진리였습니다. 외부에서 찾던 것은 사실 내면에 있다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했던 완성 치유 평화,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있었어요. 우리는 단지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사랑받을 가치, 행복할 권리, 온전할 힘. 이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어요. 상처가 그것을 가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상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융의 가르침은 간단하지만 심오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라. 그림자를 통합하라.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어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라. 이것이 개성화의 길이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변화는 가능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가 얼마나 아팠는지 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의식을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변화의 씨앗이에요. 한국의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서툴러요. 오랫동안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표현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욕구를, 당신의 고통을, 당신의 꿈을. 당신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돌아보게 될 겁니다. 과거의 당신, 상처받고 혼란스러웠던 당신을.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에게 고마워할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이, 그 모든 실수가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으니까요. 그 여정이 당신을 깊이 있는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상처는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상처는 당신을 인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더 깊은 공감을, 더 진실한 연민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윤기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희망입니다. 무의식이 의식이 될 수 있다는 희망 그림자가 빛이 될 수 있다는 희망 상처가 지혜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희망.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당신의 상처를 마주하는 것을, 당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당신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진정으로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 기반의 애착은 당신의 운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당신이 지나온 길입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길, 자유로 가는 길, 그 길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겁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라고요. 당신의 상처도, 당신의 사랑도, 당신의 여정도 모두 그 신비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냥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의식하고 느끼고 선택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 여정을 시작했어요.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깨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예요.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상처의 재현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희망도 갖게 되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칼 융의 지혜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 것은 인간의 본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바뀌어도 문화가 달라도 인간의 마음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이해받고 싶어 하고 온전해지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내면으로 향합니다. 당신의 여정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빛으로 변화시키기를, 당신의 상처가 지혜가 되기를,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기를. 그것이 융기 우리 모두에게 바랐던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상처 기반 애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혼자 남겨질 두려움, 버림받을 두려움, 가치 없는 존재라고 증명될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우리를 잘못된 관계에 붙잡아 두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입니다. 융은 두려움과 사랑은 함께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자유에서 나오는 것이지 필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에요. 당신이 누군가를 잃을까봐 끊임없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혼란스러워해요. 그렇다면 헌신은 어떻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잘못된 건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의 뿌리예요. 당신이 상대방을 원하는 이유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온전한 자신이 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 없이는 자신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인가요? 전자는 건강한 사랑이고 후자는 상처에서 나오는 집착입니다. 건강한 사랑에서는
상대방이 당신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요. 하지만 상처 기반 애착에서는 상대방이 당신의 생존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돼요. 우리는 절박해지고 통제하려 하고 자신을 잃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란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가치를 관계 속에서 찾도록 교육받았어요. 좋은 딸,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 여성의 가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으면 자신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것은 깊은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이에요. 윤기 강조한 개성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관계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물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는 중요해요. 하지만 관계가 당신의 정체성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는 관계 너머의 역할, 너머의 순수한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해방적인지 아시나요? 당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요.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이 사람이 진정한 나를 보고 있는가? 나는 이 관계에서 나 자신일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융기 말한 영웅의 여정은 바로 이것이에요. 희생자에서 생존자로, 생존자에서 창조자로 변화하는 것. 당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상처 기반 애착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복 강박이에요.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과거를 계속해서 재현하려 합니다. 마치 같은 영화를 계속 보면서 이번에는 결말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하지만 같은 각본으로는 절대 다른 결말을 얻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린 시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성향의 파트너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의식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는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면, 충분히 노력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번에는 내가 버림받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것은 환상이에요. 당신은 과거를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당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지금의 파트너가 채워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 작업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빛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당신이 파트너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관계를 통해 치유하려는 상처가 무엇인지 이것을 의식해야 해요. 그래야만 당신은 현재의 관계를 과거의 투사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슬픔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인정해야 하니까요. 부모님이 당신에게 줄 수 없었던 것들을, 당신이 어린 시절에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것들을. 이 슬픔은 건강한 거예요. 이것은 애도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애도가 끝나면 진정한 치유가 시작돼요. 한국의 유교 문화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존경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불효라고 느껴요.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당신은 부모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단지 당신의 경험을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님도 그들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도 그들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패턴을 반복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간 전달되는 트라우마예요. 하지만 당신은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고 치유할 때 당신은 그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나요? 당신은 단지 자신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겁니다. 당신은 대를 이어온 고통의 패턴을 당신 세대에서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경험도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다고요. 한국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전쟁 분단, 급속한 산업화, 이 모든 것들이 집단적 트라우마를 만들었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생존에 집중해야 했고 감정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은 감정을 억압하는 법을 배웠어요. 아픔을 참는 것, 힘든 것을 내색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무의식 속으로 가라앉아 콤플렉스가 되고 우리의 관계 패턴을 왜곡시킵니다. 상처 기반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관계가 오면 오히려 불편해하고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파괴하려 합니다. 마치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는 것처럼요. 이것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해요. 당신이 버림받을 거라고 믿으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버림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으면 당신은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당신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이 악순환을 깨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믿음들은 매우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으니까요.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변화의 열쇠라고요. 당신이 자신의 자기 파괴적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해 보자고.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건강한 선택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계속 새로운 선택을 하다 보면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고 새로운 믿음이 자리 잡아요. 융기 말한 개성화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통합하고 성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깊은 층의 무의식과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각 단계마다 새로운 통찰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중년기는 특히 중요한 시기예요. 융은 이것을 인생의 정오라고 불렀습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오른 순간,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순간. 이 시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면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쌓아온 것들, 우리가 희생한 것들, 우리가 억압해온 것들, 이 모든 것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해요. 많은 분들이 중년의 위기를 겪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성취로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요. 더 이상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의미를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고 싶어 해요. 우리는 진실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예요. 이것은 삶이 당신에게 주는 초대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시간이라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지 말고 자신의 진실을 살라고. 융은 이 시기를 인생의 후반부라고 불렀고 이것을 영적 성장의 시간이라고 보았어요. 상처 기반 애착을 치유하는 것도 이 여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 사랑해 왔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은 단순히 더 나은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는 거예요. 융은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이에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모습,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역할. 하지만 페르소나는 진정한 자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페르소나와 자기를 혼동해요. 그들은 자신이 연기하는 역할이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역할을 벗어났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들은 공허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역할 뒤에 진정한 자기가 없으니까요. 페르소나만 있고 자기가 없는 거예요. 개성화는 페르소나 너머에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요? 당신이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당신이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진정한 자기로 가는 길입니다. 상처 기반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없어요. 그들은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카멜론처럼 상황에 맞춰 변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면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친밀감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진정한 자기를 보여줄 때만 가능해요. 당신이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연결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가면을 쓰고 있다면 상대방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페르소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신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진정한 자신은 여전히 숨겨져 있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깊은 외로움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이에요. 융은 이 외로움이 영혼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라고, 더 이상 숨지 말라고. 물론 이것은 위험해요. 거절당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결점까지 포함한 전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당신의 빛뿐만 아니라 그림자도, 당신의 강함뿐만 아니라 약함도, 당신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수용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당신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상상할 수 있나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 더 이상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냥 당신 자신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융이 말한 자기 실현입니다.
자기 실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고갈되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내면의 샘에서 길어올린 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상처 기반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과도하게 베풀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관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사려는 시도예요. 그들은 주고 또 주지만 그것은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결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고갈되어 있고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를 느껴요. 진정한 베풀음은 기대 없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무언가를 주는 것이 그 자체로 기쁨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보답을 요구하지 않고 인정을 바라지 않아요. 이것은 오직 내면이 가득 찰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할 때 당신은 넘치는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융의 가르침은 결국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면을 채우라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완성시켜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온전해지라고. 이것이 개성화의 길이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비록 각자의 내면 작업은 혼자 해야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이해받고 싶어 하고 소속되고 싶어 해요. 우리 모두는 상처를 가지고 있고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독특하지만 동시에 보편적이에요. 당신의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치유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치유에도 기여하게 돼요. 당신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당신의 변화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의 치유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한 개인이 자신의 콤플렉스를 치유할 때 그것은 집단 무의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당신이 세대간 전달되는 트라우마의 고리를 끊을 때 당신은 단지 자신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집단적 치유에 기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당신의 상처가 헛되지 않은 이유예요. 당신이 겪은 고통, 당신이 견뎌낸 어려움,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깊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